5해였다. 강태준의 결혼 생활은 정확히 5년하고도 석 달을 채우고 있었다. L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젊은 CEO.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돌아갔고 그 안에는 아내 윤서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만들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철저한 비즈니스였고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는 배제된 계약에 가까웠다. L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윤서윤의 집안이 운영하는 중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그것이 결혼의 명분이었고 강태준은 그 명분에 충실했다. 그는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이성적인 남자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 여겼고 효율과 결과만을 중요시했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차가운 모노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야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 그는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다. 윤서윤, 그녀는 강태준의 삶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어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조용했고 말이 없었으며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머물렀다. 재벌가의 딸답지 않게 사치스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편의 무관심에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소리만을 내는 듯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에서의 완벽한 미소. 가끔 집안 어른들 앞에서 연기하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 그 외에는 그들의 삶에 교차점이라고는 없었다. 같은 집, 다른 공간, 다른 시간. 그것이 지난 5년간 그들의 결혼 생활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오전에는 숨막히는 이사회,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저녁에는 정계 인사들과의 불편한 식사 자리. 강태준은 기계처럼 일정을 소화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굳은 얼굴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넓고 적막한 거실을 지나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던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비서실장 김민준의 다급한 전화였다. 회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김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집이다. 무슨 일이지? 사모님께서, 윤서윤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낯설게 맴돌았다. 윤서윤, 그의 아내.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시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회장님,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슬픔도, 걱정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감각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달릴 뿐이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이 초조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그의 망막을 태우는 듯했다. 윤서윤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다. 장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장모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의례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감각조차 희미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장모가 의사에게 매달렸다. 내 딸, 우리 서윤이는요, 괜찮은 거죠? 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장모가 실신하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인이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김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강태준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다. 윤서윤은 새벽녘에 숨을 거뒀다. 의사는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과다출혈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브레이크 자국이 거의 없었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그녀 스스로 죽음을 향해 돌진한 것처럼 장례식은 LK그룹 안주인의 명성에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은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재벌가 며느리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다. 강태준은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기계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슬픔 없는 얼굴은 사람들에게 역시 냉혈한 CEO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그의 내면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강태준은 처음으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윤서윤이 사용하던 침실 문 앞에 섰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그들의 침실은 따로 있었고 그마저도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았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은 그녀의 채취 대신 낯선 향수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취향이 반영된 가구들은 그에게 생경하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하게 서성거렸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 몇 가지와 작은 액세서리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강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윤서윤의 일기장. 그는 한 번도 그녀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첫 장을 넘겼다. 단정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필체였다. 오늘 나는 또다시 투명인간이 되었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통과해 저 너머의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집에서 나 홀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숨 막히게 외롭다. 강태준의 심장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반응했다.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일기장에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시들어가는 한 여자의 절규와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림 이야기, 몰래 봉사활동을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밤마다 그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일기장을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가 알던 윤서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얼마나 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냈던 것일까. 마지막 장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글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두려움과 절망이 행간마다 배어 있었다.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걸까? 태준 씨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가 내 말을 믿어줄까? 아니, 그는 내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나는 도망치고 싶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일지도 모른다. 강태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마치 그녀의 유언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의 죽음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 미칠 듯한 후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윤서윤. 그녀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서윤아. 윤서윤. 그의 절규는 텅 빈 방 안을 울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격렬한 통곡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지난 5년간의 무관심과 냉대가 한꺼번에 그의 심장을 내리찍는 듯했다. 강태준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그의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뜨거운 후회와 맹렬한 분노, 그리고 그녀를 향한 뒤늦은 그러나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다. 그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었다. 윤서윤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LK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윤서윤의 죽음과 그녀가 남긴 일기장, 그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밤낮으로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슬픔과 분노가 그의 가슴을 핥히었다. 그는 서윤이 사용하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때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던, 그저 아내라는 이름의 여자가 머무는 공간에 불과했던 그 방이 이제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지옥이 되어버렸다. 방 안 곳곳에는 서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가 아꼈던 작은 도자기 인형들, 창가에 놓인 시든 꽃잎 몇 장,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 스케치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윤서윤을 가리키는 듯했고 그것은 강태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일기장 속의 윤서윤은 그가 알던, 혹은 안다고 착각했던 윤서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조용하고 수동적인,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일기 속의 그녀는 풍부한 감수성을 지녔고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몰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가꾸어 나갔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았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아주 작은 들꽃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태준 씨도 이 그림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아주 작은 기대지만 나는 그 기대를 버릴 수 없다.
강태준은 그 구절을 읽으며 가슴을 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아니, 그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밀려나 있었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안정해졌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과 공포에 대한 암시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 검은색 세단, 어제도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걸까? 태준 씨는 이 사실을 알까? 아니, 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어. 그는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테니까. LK그룹 내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문서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비리의 냄새가 난다. 최민혁 이사, 그의 이름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최민혁 LK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강태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야심이 넘쳤고 호시탐탐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를 경계했지만 이 정도로 추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만약 서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LK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룹 내부의 비리 증거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최민혁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는 비서실장 김민준을 불렀다. 김민준은 며칠 사이 수척해진 강태준의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김 실장, 윤서윤 사모님의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주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특히 사고 당일 사모님의 행적, 주변 CCTV, 그리고 최민혁 이사의 최근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해.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무언가 다른 정황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강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죽음이다. 그 어떤 의혹도 남겨두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서늘한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강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파손된 것처럼 보이는 CCTV가 몇 대 있었고 서윤의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단순 기기 오류로 결론지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윤의 부검 결과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지만 그녀의 혈액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있었다. 아주 소량이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 그녀가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사고를 유도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만약 누군가 정말로 서윤을 해치려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LK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서윤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녀가 언급했던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 그것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서윤의 친정으로 향했다. 장인과 장모는 여전히 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위의 방문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를 맞이했다. 서윤이 방에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서류나 물건들이 있습니까? 장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재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 몇 개를 가리켰다. 저것들일세. 서윤이가 가끔 와서 뒤적이곤 했는데 정확히 뭘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네. 강태주는 상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서윤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신중하고 집요하게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USB 메모리 하나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암호로 보호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강태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서윤이 찾으려 했던,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자료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불렀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마침내 암호가 해제되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드러났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LK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 자료, 그리고 최민혁 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 세력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치명적인 증거들이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윤은 그 사실을 알아버렸던 것이다. 강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 윤서윤은 그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그가 그토록 무관심했던 아내가 사실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다. 그것은 서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한 CEO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잃고 복수를 다짐하는 한 마리 상처 입은 늑대였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눈처럼 번뜩이는 듯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윤서윤,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할 거야. 당신의 이름으로.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복수를 향한 섬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왔던 광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하고도 강력한 힘이었다. USB 안에 담긴 진실은 강태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뇌물 수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L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최민혁 이사는 그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지휘 아래 그룹 내 핵심 임원 몇몇이 깊숙이 관여해 있었다. 그들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윤서윤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싸우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강태준은 밤새도록 USB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암호처럼 나열된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은밀한 접촉을 암시하는 통화 기록까지. 그의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넘어선 LK그룹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최민혁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수면 부족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 김민준을 집무실로 불렀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극비리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네. 김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룹 내 감찰팀 인원을 전면 교체하겠네. 외부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믿을 수 있는 인력들로 새롭게 팀을 구성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길 첫 번째 임무는 최민혁 이사를 포함한 전략기획실 전체에 대한 특별감찰일세. 김민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전략기획실은 LK그룹의 핵심 부서였고 최민혁은 회장의 오른팔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특별감찰은 그룹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다. 회장님, 갑자기 전략기획실에 대한 감찰이라니요. 이사님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셀 겁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은 내 결정에 토를 달 생각인가?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지만 위협적으로 울렸다. 최민혁은 내 아내, 윤서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야. 전쟁일세 LK그룹의 명운을 건. 김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의 눈빛에서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야수와도 같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LK그룹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쳤다. 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특별감찰팀이 전략기획실을 급습했고 최민혁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임원들은 술렁였다. 최민혁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노련한 전략가처럼 치밀하게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윤서윤의 USB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히든카드였다. 그는 최민혁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연결된 이사들을 규합하여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려 했고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강태준을 흠집 내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K그룹 내부는 순식간에 강태준을 지지하는 세력과 최민혁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LK그룹은 거대한 내분에 휩싸인 것이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최민혁이 발버둥 칠수록 그의 추악한 민낯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그러던 중 윤서윤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검은색 세단에 대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김민준이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탐정팀이 사고 당일 윤서윤의 차량을 뒤따르던 문제의 차량 번호를 확보한 것이다. 그 차량은 대포차였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차량의 실소유주가 최민혁의 신복 중 한 명인 박 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태준은 박 부장을 즉시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박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부장,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 부장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윤서윤 사모님의 사고 당일, 자네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 차량, 자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강태준은 책상 위에 검은색 세단에 사진과 차량 번호가 적힌 서류를 던졌다.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박 부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민혁의 지시로 윤서윤을 감시했고 그녀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고를 위장해 그 자료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윤서윤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블랙박스 데이터를 삭제하고 현장을 조작하여 단순 사고로 위장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들은 서윤에게 소량의 수면제를 먹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박 부장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이미 지옥불과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토록 외롭게 싸우다 처참하게 죽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최민혁이 있었다. 박 부장이 모든 자백을 마치자 강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자네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네. 이제 자네가 할 일은 단 하나야. 검찰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박 부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김민준에게 박 부장을 검찰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최민혁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남은 것은 그를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서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눈빛,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을 마지막 말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LK그룹을, 그리고 최민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었고 죽은 아내를 위한 마지막 진홍옥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부장의 자백은 최민혁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태준은 즉시 검찰의 박 부장의 신병과 함께 윤서윤의 USB,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넘겼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LK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민혁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L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통해
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LK를 새롭게 재건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최민혁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LK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이 윤소윤이 진정으로 바랐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언론들을 이용하여 강태준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정치권의 구명 로비를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강태준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윤서윤의 일기장에 아주 가끔 등장했던 H라는 이니셜의 인물이었다. 서윤은 H를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표현했었다. 강태준은 그동안 H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윤서윤 씨는 제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최민혁의 또 다른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서윤 씨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최민혁이 수년 전 LK그룹의 경쟁사였던 작은 기업을 파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사장이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이것은 최민혁을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강태준은 H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를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그는 바로 LK그룹 법무팀의 젊은 변호사 한지훈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최민혁의 계략에 휘말려 부당하게 해고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윤서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다. 서윤은 우연히 그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익명으로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사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한지훈은 그 후로 서윤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그녀에게 보답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윤 씨는 정말 따뜻하고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가 최민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자료들이 회장님께 도움이 되어 서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최민혁을 처벌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강태준은 한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서윤은 그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아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한지훈이 제공한 자료는 최민혁에 관해 못을 박는 결정타가 되었다. 검찰은 최민혁을 긴급 체포했고 그의 범죄 혐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증거 인멸, 살인 교사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기업 범죄였다. 최민혁의 체포 소식은 강태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과 후회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윤서윤의 무덤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그녀의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윤 씨, 보고 있어.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이제 곧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겠지.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는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테니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뒤늦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는 그녀의 묘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그녀가 살아 돌아와 자신을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처럼. 며칠 후 최민혁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민혁의 범죄 사실을 증언했고 윤서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공포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증언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최민혁을 향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최민혁의 추악한 민낯은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LK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강태준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최민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최민혁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최민혁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윤서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마치 윤서윤의 미소처럼. 그는 이제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떳떳해질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태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윤서윤이라는 이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이자 그녀를 향한 영원한 속죄였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일지도 몰랐다. 최민혁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무리되고 L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강태준의 삶에는 잠시 숨막히는 폭풍이 멎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윤서윤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진실의 무게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겼다. LK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은 험난한 과정이었다. 최민혁의 잔당들은 끊임없이 저항했고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윤이 목숨과 맞바꾸며 지키려 했던 정의와 양심, 그리고 그녀가 꿈꿨을지도 모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한때는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의 업무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그룹 내부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주는 윤서윤의 일기장에서 그녀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던 작은 보육원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고 가끔씩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주는 그동안 윤서윤의 이런 면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던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교 활동을 즐기지 않는 여자였을 뿐이다. 그는 주말에 몰래 그 보육원을 찾아갔다.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보육원 원장은 익명의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큰 사랑과 희망을 주셨죠. 갑자기 발길이 끊기셔서 아이들이 많이 슬퍼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강태주는 차마 서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자신이 그 익명의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육원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따뜻한 미소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서 윤서윤이 느꼈을 행복과 보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윤서윤을 그리워했고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LK그룹 내부에 윤리 경영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점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LK그룹의 이미지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그러던 중 윤서윤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강태주는 그녀를 위한 작은 추모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생전에 그렸던 그림들과 그녀가 사랑했던 책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봉사활동 사진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이 윤서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을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는 한지훈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윤서윤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전시회는 조촐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도 속에서 치러졌다. 사람들은 윤서윤의 그림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을 발견했고 그녀의 삶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전시회 마지막 날, 강태주는 홀로 전시회장을 찾았다. 벽에 걸린 윤서윤의 자화상 앞에 섰다. 그림 속의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강태주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서윤 씨,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아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슬픔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
그의 어깨에 누군가 가만히 손을 얹었다. 돌아보니 한지훈 변호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강태준의 옆에 서서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윤서윤 씨도 하늘에서 회장님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그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녀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니까요. 강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지훈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윤서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뜻을 함께 이어갈 동료들이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강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LK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그는 윤서윤의 이름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는 확고했다. 그것이 그가 윤서윤에게 진 빚을 갚고 그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의 마지막 출근 날,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야망과 정복의 대상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윤서윤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요. 서윤 씨, 당신이 남긴 빛을 따라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 광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크고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윤서윤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윤서윤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강태준은 LK그룹 회장이라는 화려한 갑옷을 벗어던진 채 재단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모여있는 한적한 동네의 작은 건물이었다. 그의 하루는 이재분 단위로 쪼개진 회의와 보고 대신 재단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후원자들을 만나며 때로는 윤서윤이 후원하던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로 채워졌다.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단조로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했다. 윤서윤의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은 그녀가 생전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 즉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불의의 희생자들에게 법률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그녀가 남몰래 사랑을 베풀었던 보육원을 후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강태준은 이 모든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며 마치 윤서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의 열정 뒤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도 윤서윤을 향한 죄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의 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옆자리를 보며 견딜 수 없는 고독과 후회에 휩싸이곤 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거나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성공과 야망만을 좇느라 바로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남자였다. 윤서윤의 두 번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날 홀로 그녀의 무덤을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여러 번 이곳을 찾았지만 차마
그녀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꺼내놓지 못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들꽃 몇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윤서윤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마치 그녀의 뺨을 쓰다듬는 것처럼. 서윤 씨, 나 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없는 세상이 낯설고 두렵소. 그는 무덤게 주저앉아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지난 5년간의 무관심과 냉담함.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후회.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아오. 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를, 당신을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던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는 흐느낌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무덤가를 채웠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물을 식혀주었고 나무십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위로처럼 들려왔다. 당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었소. 당신이 사랑했던 그림, 당신이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이 하늘에서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기뻐해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가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재단에서의 활동은 강태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는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 화가의 첫 개인전을 후원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한 가장에게 법률 지원을 통해 무죄를 밝혀주었으며 보육원의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감사하는 눈빛 속에서 윤서윤의 따뜻한 미소를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순간들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CEO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물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윤서윤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평생 그가 안고 가야 할 십자가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아픔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윤서윤이 그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서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보며 희미하게 따라 웃었다. 보고 있어. 서윤 씨, 나 그래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소. 당신이 하늘에서 나를 보며 아주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해주면 좋겠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평온함과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은 내려졌지만 그에게 진정한 공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것은 바로 윤서윤의 이름으로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뒤늦은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강태준의 삶과 그를 둘러싼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윤서윤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공익재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무명의 예술가들은 국내외 유수의 무대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했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찾았으며 윤서윤이 그토록 아꼈던 보육원의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윤서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나눔과 희망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부드러운 온화함이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이해와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조용한 존경과 함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고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덧 윤서윤의 5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재단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성장한 젊은 연주자가 그녀를 위해 연주를 하기로 했고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시들이 낭송될 예정이었다. 강태준은 음악회 준비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작은 자부심도 있었다. 음악회가 열리던 날 저녁, 강태준은 객석 한가운데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첼로의 낮고 깊은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마치 윤서윤의 영혼이 그들 곁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를 덮쳤던 지독한 광기와 절망, 복수를 향한 맹렬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처절한 후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음악회가 끝나고 그는 재단 건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윤서윤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은 장미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야경이 아련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한지훈 변호사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이제 재단의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강태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군요. 한 변호사, 오늘 연주회도 서윤 씨가 들었다면 참 좋아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사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회장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누구도 믿지 않는 듯한, 하지만 지금은 강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특히 아주 큰 아픔을 겪고 나면 말입니다. 윤서윤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장님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도 어쩌면 그녀가 남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훈의 말은 그가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윤서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다. 물론 후회와 그리움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를 파괴하는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그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그녀의 일기장과 함께 발견했던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보고 있어. 서윤 씨, 당신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어. 당신이 사랑했던 세상, 당신이 꿈꿨던 정예, 그것들을 위해 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오. 당신이 하늘에서 나를 보며 부디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이나 광기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가슴속 깊이 넣었다. 윤서윤은 이제 그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광기의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그 광기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해준 구원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윤서윤의 영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윤서윤이라는 영원한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을 따라 그는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찾은 광기 뒤편의 진정한 빛이었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태준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삶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윤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재단의 명예 고문으로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 윤서윤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익재단으로 성장해 있었다. 재단이 후원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냈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은 재단의 도움으로 정의를 되찾았으며 윤서윤이 그토록 사랑했던 보육원은 최신 시설을 갖춘 아이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다. 재단 건물 로비에는 윤서윤이 생전에 그린 자화상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 그녀는 여전히 20살의 앳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삶은 소박했지만 풍요로웠다.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에서 정원을 가꾸고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시간은 매주 한 번. 윤서윤의 이름으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는 윤서윤의 순수한 영혼을 발견하곤 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에 잠길 수 있었다. 한때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광기와도 같았던 슬픔과 분노는 이제 오래전 폭풍우처럼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 있었다. 물론 윤서윤을 향한 그리움과 그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겸손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성찰의 거울이자 그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채찍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강태주는 윤서윤의 묘를 찾았다. 그녀가 떠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국화꽃 대신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들꽃들로 이루어진 소박한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묘비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고요히 서 있었지만 그 주변은 마치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그는 묘비 옆에 가만히 앉아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건네듯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단의 성공적인 활동들,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새롭게 발견한 삶의 작은 기쁨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 씨, 당신이 남긴 빛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어.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구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녀의 마음처럼 나는 아직도 매일 당신을 생각하오. 그리고 매일 당신에게 감사하오. 당신은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과 구원을 선물했으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윤서윤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한 속죄이자 영원한 추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주는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윤서윤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가 남긴 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힐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광기 뒤에 찾아온 그의 진정한 해피엔딩이었다.